자,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를 드디어 제패했습니다. LA 다저스 오늘 제가 이번에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쉽게 이긴 것 같아서 약간 좀 맥빠진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일단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를 제패했습니다. 자, 다저스는 지난 수요일 저녁 뉴욕 양키 스테디움에서 열렸던 월드 시리즈 5차전에서 0대5로 끌려갔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번엔 지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시리즈 전적 3대2 정도 되겠네. 야, 그러면 재밌어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0대5로 계속 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7대6으로 경기를 뒤집어서 완전히 역전승을 하는 그런 뒷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도 이 경기를 아주 즐겼습니다. 그 LA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그 경기를 봤는데요. 뭐 우리 테이블뿐만이 아니라 테이블 곳곳에서 사람들이 뭐 안타 나오고 또 다저스가 점수를 내고 그럴 때마다 와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뭐 그렇게 막 응원을 하면서 정말 아주 시끄럽게 밥을 잘 먹었습니다.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은 이게 이번이 8번째죠. 아주 오래전 1955년에 처음 한 번 우승을 했고 그리고 4년 뒤인 1959년 그리고 1963년 65년 그리고 81년 88년 그리고 팬데믹 때인데 사실 이때 월드 시리즈 우승은 조금 좀 맥빠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팬데믹 때 그때 경기 수를 많이 줄여서 했었어요. 그 2020년 그때 이제 우승을 했었는데 요건 좀 인정받지 못하는 월드 시리즈 우승. 그리고 여하튼 이번에 8번째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를 띠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화제거리도 많았죠. 오타니 선수 당연히 화제거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인 입장에서는 또 타미 현수 에드먼이라는 그 현수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선수가 아주 펄펄 날랐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엄마가 한국 분이고요. 또 뭐 외할머니가 같이 LA에서 이 선수를 많이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타미 현수 에드먼이라는 그 친구 그 선수의 할머니는 지금 LA 사세요. 아직도 LA 한인타운에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과 다 같이 막 응원하고 뭐 그랬었는데 항상 현수야 하면서 밥 해주고 뭐 그러면서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 우리 절반 이상 한국 사람인 타미 에드먼 아니 우리가 부를 때는 타미 현수 에드먼 이번에 아주 펄펄 날았다. 월드 시리즈 우승에 아주 큰 그 공을 세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의 또 관전 포인트는 또 추가로 있었다라는 점을 전해드립니다. 자, 월드 시리즈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선거 얘기로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 이제 뭐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에 따라서 우세한 그런 후보가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고 또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뭐 좀 결과가 계속 바뀌는 대혼전 모습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펜실베니아주를 먹는 사람이 백악관 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펜실베니아주가 지금 가장 관심인데 거기의 경우에 조사 기관에 따라서 우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령 에머슨 대학의 조사 결과는 트럼프 49, 해리스 48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블룸버그 통신이 조사를 할 때는 반대로 해리스 50, 트럼프 48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죠. 뿐만 아니라 미시간주의 경우에는요, 뭐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조사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르고 뭐 이렇습니다. 자, 응답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미시간주에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요, 단순 유권자, 그냥 뭐 유권자다. 그러면 이제 전부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는 트럼프 47, 해리스 4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등록 유권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에서 한 조사에는 또 좀 달라요. 그때는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이 더 높게 나옵니다. 해리스 부통령 48%, 트럼프 전 대통령 47%,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더 다르고 또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이래서 지금 사실 여론조사를 믿을 수는 없다. 그야말로 안개 속 정국이다. 이렇게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요 경합주 중에 하나인 애리조나 주에서는요, 이 투표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개표 절차가 이루어질 텐데, 그 개표 절차가 그 어느 주보다도 아주 좀
복잡하고 뭐 길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애리조나주의 경우에는 이 선거 결과를 발표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애리조나주의 선거 관리자들은 최대 도시 피닉스를 포함하는 그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개표와 집계를 모두 끝내는 데는 어쩌면 최장 13일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애리조나주의 결과를 기다려야만 승패를 선언할 수 있는 정도가 그렇게까지 이제 뭐 초박빙으로 나온다면 애리조나주의 선거 결과가 모두 끝나는 한 최장 13일까지도 이 승자를 발표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 피닉스가 포함되어 있는 이 마리코파 카운티는 미국의 웬만한 주 전체보다도 더 넓은 면적 그리고 인구도 적지 않아요. 450만 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유권자 수가 아주 많아서 투표 당일인 11월 5일 그 투표 참여자들이 긴 줄을 그 투표장에서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에 줄을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마감 시간 시간 다 됐어요. 딱 돌아가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마감 시간이 됐는데 그 시간까지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까지 다 투표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개표가 시작되는 시간 자체가 그 시작 자체가 지연될 전망입니다. 또 넓은 그 지역 특성상 우편 투표의 비중이 적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들 우편 투표를 11월 5일 투표일 당일까지 계속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까지 우편 투표 접수를 마감하고 개표를 준비하는 그 다른 주들에 비해서 이 애리조나주는 11월 5일까지 우편 투표를 갖고 있다가 개봉하지 못하고 11월 5일 그 투표가 끝나는 그 이후에 우편 투표도 그때 개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편 투표 개표도 미리 시작되는 게 아니라 늦게 시작됩니다. 11월 5일 저녁에 시작됩니다. 아무리 뭐 일주일 전에 우편 투표지가 도착했다 하더라도 개표하지 못하고 11월 5일 투표가 다 끝나고 그때 다 한꺼번에 이제 개표를 하기 때문에 개표 자체가 상당히 늦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리조나주가. 뿐만 아니라요, 이번 선거에서 그 마리코파 카운티의 투표 용지는 아주 길고 복잡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투표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그게 또 2장입니다. 이렇게 긴 게 2장.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개표 과정에서 좀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그 해당 투표 용지는 가로 8.5인치, 세로 17인치. 그러니까 8.5인치는 한 22cm 될 겁니다. 그리고 세로 17인치는 한 40cm가 넘을 거예요. 이렇게 긴 투표 용지가 하나, 두 장이에요. 뭐 선거하는 사람도 복잡하지만 개표하는 사람도 복잡하죠. 근데 왜냐면 이유가 뭐 이번에 대통령 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뭐 각 연방 하원, 연방 상원 그리고 이제 각 주정부는 주정부대로 무슨 주민 발의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애리조나 주의 경우는 유난히 뭐 많아서 아주 복잡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그 대통령 투표도 당연히 하지만 무슨 세금 관련 문제 항목도 있고요. 또 불법 이민 관련 뭐 찬반 논란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그래서 그 주 정부 차원에서 투표를 실시하는 그 13가지 항목이 모두 그 기표가 되어 있어야 이걸 이제 개표를 하는데 그 보는 것도 뭐 그야말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개표하는 과정도. 하지만 이제 이런 긴 투표 항목은 유권자가 그 투표하는 시간 자체도 늘릴 뿐만이 아니라 이 투표하려고 그 안에 부스 안에 들어가서 한참 걸리는 거죠. 한 사람 나오려면 이걸 다 해야 되니까. 그런 투표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개표할 때 기계를 통한 그 표 집계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선거관리당국은 기계를 통한 집계가 안 돼서 이제 오류로 나오는 그런 것들은 투표용지를 따로 별도로 모아서 그 별도의 수거함에 넣어 놓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수거함에 넣어 놓다가 이건 사람들이 다 이제 일일이 찾아보고 이제 그런 건데 이런 일련의 좀 복잡한 과정, 이 과정 자체가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음모론의 소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게 이제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2000년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 후보가 계속 승리를 하다가요. 2020년에는 민주당의 그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민주당 바이든이 승리를 했는데 표 차이는 불과 11,000표 차이로 그때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당시
트럼프 당시 그 대통령을 누리고 이겼지만 트럼프가 그 당시에 그 마리코파 카운티 선거 이걸 인정 못하겠다라고 한 대표적인 곳이 또 이제 조지아주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 이곳도 역시 그런 곳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그 나는 애리조나에서 승리했다. 사실상은 불법 투표, 조작 투표 때문에 또는 부정선거 때문에 내가 진 거로 나왔지 사실상 나는 애리조나에서 승리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쪽의 개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리조나주, 특히 이제 마리코파 카운티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곳의 그 선거 결과가 정확했었다라고 이제 옹호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화당원 소속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제 카운티 선거 기록원으로 일을 했는데 문제 없었다. 부정선거 아니었다. 정확했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공화당 소속이지만.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저 사람은 공화당도 아니다. 저 사람이 뭘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민주당에 매수당한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던. 그래서 아주 문제가 많았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가 11월 5일 있고 난 다음에 개표가 상당히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관전 포인트는 애리조나주의 이 피닉스가 소속되어 있는 이 마리코파 카운티 지역의 개표가 언제쯤 끝나나 요걸 좀 보는 거. 요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쓰레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논란. 이제 엊그제부터 있었던 얘기라 어느 정도 대충 아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뉴욕 유세에 찬조 연설자로 나섰던 미국의 한 유명 코미디언, 토니, 힌치 프리크? 그렇죠. 토니. 코미디언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떠다니는 쓰레기섬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공화당의 치명적인 돌발 변수로 나왔었습니다. 그게 그때, 지난 주말 때. 그런데 공화당 쪽으로 본다면 아주 다행이고, 바이든 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해리스 입장에서 보면 아주 땅을 칠 일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또 다른 쓰레기 말 실수를 하면서 상황이 공화당의 치명적인 돌발 변수가 민주당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트럼프 측 인사의 그 치명적인 발언이 나오자 바이든 대통령이 그 해리스 대통령을 돕는 납시고 유일한 쓰레기는 트럼프의 지지자들 뿐이다. 푸에르토리코가 무슨 쓰레기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오히려 쓰레기는 트럼프의 지지자들 뿐이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와. 근데 이제 해리스를 돕기 위해서 꺼낸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트럼프의 지지자, 예를 들어서 꼭 극렬 지지자 아니더라도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다 지지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충 50대 50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 트럼프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쓰레기라고 칭해버리는 어찌 보면 국민 비하 발언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석되면서 오히려 민주당 쪽이 더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SNS를 통해서 지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계속해서 트럼프 지지자의 그 혐오적인 발언, 그걸 쓰레기라고 나는 표현했던 것입니다. 라고 해명도 하기도 했고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백악관 대변인까지 나서서 대통령은 트럼프 지지자를 쓰레기로 보지 않습니다. 라고 몇 번이나 이례적인 브리핑까지 막 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이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이제 우리의 트럼프 전 대통령, 이걸 또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죠. 자, 이렇게 쓰레기 논란이 되면서 살짝 공화당 분리에서 민주당 분리로 상황이 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자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예 쓰레기 차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위스콘신주 유세에 환경미화원 복장, 우리 이제 왜 쓰레기 수거해 가시는 분들 보면 특정 복장이 있잖아요. 무슨 조끼 같은 그런 것들. 그렇게 환경미화원 복장을 한 채 그 쓰레기 수거 트럭을 타고 딱 등장했습니다. 선거 유세장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지지자들은 절대로 쓰레기가 아니다. 그런데 나는 누가 진짜 쓰레기인지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멋있게 말씀하시면서 내 쓰레기 트럭, 내가 타고 온 이 쓰레기 트럭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 쓰레기 트럭은 바로 카멜라와 바이든을 기리는 트럭입니다. 라고 해서 선거 유세장에서 아주 한바탕 또 화로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상을 못했죠.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도 그렇게 많으시고
그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환경미화원, 소위 말하는 청소부 옷을 입고 쓰레기 트럭을 타고 나타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네, 참 선거에서 이기려면 뭘 못할까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순간 포착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을 닷새 앞두고 이 불법 입국자 문제에 또 승부수를 하나 더 던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멕시코와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뉴멕시코 주에서 행한 유세에서 우리가 뉴멕시코에서 이길 것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가장 국경 문제가 심각한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정부의 어떤 실패 이걸 에둘러서 비판한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면서 나는 이미 해결을 했었다. 4년 전에 내가 대통령일 때 여러분들에게는 불법 이민자 문제가 없었다. 그럼 내가 해결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서 해리스 부통령 재임 중 이 10,000명의 유죄 선고를 받은 해외 범죄자와 수많은 불법 외국 갱단 구성원 등 이 수백만 명의 미리 국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뉴멕시코로 들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할 때 이 숫자 같은 것은 크게 이게 무게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 같은 것은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뭐 수백만 명의 미리 국자가 막 넘어왔다는데 사실 수백만 명까지는 아니고요. 뭐 또 만 몇천 명이라고 그 뭐 범죄자가 왔는데 그 만 몇천 명이라는 숫자도 뭐 숫자 자체는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했냐면 그 뉴멕시코주 주민들에게 이랬어요. Congratulations 그랬어요. 갑자기 축하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지? 그런 생각을 하죠.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갱단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bad guy들과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축하해요. 뭐 약간 비아냥 투는 거죠. 아이고 congratulations 축하해. 지금 이 정부가 당신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congratulations 뭐 이렇게 얘기해서 또 한바탕 웃음과 환호가 터져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카멜라 해리스는 감옥과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서 나온 그 전과자들 그런 사람들을 미국에 들어오는데도 지원해주고 있다라면서 뉴멕시코 주민들의 민심을 아주 강하게 자극하는 그런 선거 유세를 지금 막판에 막 벌이고 있습니다. 자, 선거 막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현 정부의 약점인 국경 문제에 대해서 아주 네거티브 공세를 집중적으로 세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국경을 넘기 위해서 집을 떠난 중남미 지역의 저 남쪽 아래 중남미 지역의 그 미입국 희망자들의 마음이 지금 매우 급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입국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지금 뭐 서두르고 있는 거죠.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쉬지도 않고 걸어서 올라오는 강행군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뭐 한 3, 4일 계속 걸어서 강행군을 하면 하루 정도는 좀 그 지역에서 좀 쉬고 그리고 또 하루 이틀 쉬다가 다시 출발하고 할 텐데 지금 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들이 이렇게 서두르게 만드는 한 요인은 뭐냐? 그냥 한 가지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그 때문입니다. 다시 강하게 문을 닫을 것을 우려하는 거죠. 만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국경이 강하게 차단이 된다면 중남미 그쪽에서 이제 자신들의 고향을 버리고 미국을 향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길 위에서 발이 꽁꽁 묶여버리게 되는 셈입니다. 완전히 지금 멕시코에서 중간에 발이 묶인다 하더라도 멕시코도 사실은 자기들 나라는 아니죠. 저 중남미 뭐 과테말라 막 이런 데서 왔으니까 그냥 남의 나라 땅 위에서 발이 묶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미입국을 하려는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쉬지도 않고 계속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2,000명에 달하는 이들 행렬은 현재 멕시코 남부 과테말라 국경에서 미국 국경을 향해서 계속 행진 중입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기상! 깨웁니다. 아침 6시 30분에 기상해서 대충 씻는 둥 마는 둥 간단하게 뭐 그냥 요기만 하고 그냥 끼니만 거르지 않을 정도로 배고픔만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간단히 먹고 바로 출발해서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진은 아주 밤늦게까지 계속됩니다. 걸어서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는 무려 한 22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한 15마일 정도 걷는 거죠. 하루에 계속.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인 내년 1월 20일 이전에 미국 국경을 넘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뭐 젊은 사람 같으면 하루에 15마일 뭐 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젊은 사람,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 그다음에 갓난 아이들도 있잖아요. 애들도 다 들쳐갖고 걸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짊어지고 걸으니 하루에 2, 3마일 걷는 것도 힘든데 15마일, 16마일, 킬로미터를 한 22km를 걷는, 그걸 또 매일 강행군을 하는데 1월 20일 전에 오겠다니까 앞으로도 몇 달을 그렇게 걷겠다라는 것이죠. 정말 목숨을 건 그런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건 딱 한 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는 미국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화당에서 그런 미립국자를 못 들어오게 막겠다라는 그 말과 어찌 보면 또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받으면 우리는 뭐야, 미국에서 세금 내면서 저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못 들어오게 막어. 또 이것도 다시 이유는 있는데, 다만 지금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 트럼프 선거 캠프 쪽은 강력한 차단 정책을 연일 외치고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 지금 걸어오고 있는 그들은 지금 그런 절실한 마음과 절실한 나름 목표를 갖고 계속 하루에 22km씩 걸어서 미국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 이게 여하튼 안타깝고 비극적이지만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러시아 내의 북한군 상황 또 보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앞으로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 군과의 교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부터 가장 원하는 것은 방공 시스템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까지 북한 병력은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라며 아직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즉 북한군의 전투 투입은 이제 몇 달이 아닌 며칠 내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그 방공 시스템을 한국으로부터 받는 것을 가장 원한다라고 그렇게 지목을 한 배경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항할 완전한 방공망을 구축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돈과 기술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몇 년씩 하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동안에 또 기술 개발도 되지 못했을 것이고, 사실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돈과 기술이 없다는 얘기를 에둘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상당히 넓은 영토를 갖고 있고 또 러시아는 많은 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의 미사일과 또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우리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양국, 즉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협력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하다라면서 우리는 현재 미국, 유럽 그리고 영국 등과도 이 방식으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과도 그런 협력을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양국 협력 다 좋은데요. 한국이 이 전쟁, 사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이거 더 이상 오래 안 갑니다. 아마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이제 종식 그 시나리오로 갈 겁니다. 그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당연히 뭐 그렇겠죠. 하지만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전쟁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한국이 섣불리 뭐 북한군이 들어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이 섣불리 너무 빨리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아니라 뭐 천천히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엄밀히 말하면 조금 뭉개면서 기다리면 이게 내년 초쯤 되면 이 전쟁 끝납니다. 그러면 끝나면 그때는 한국은 싹 그냥 딱 깔끔하게 빠지면 되는데, 이게 이제 북한군이 파병됐다고 해서 그걸 뭐 알아봐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한국에서 뭐 꼭 전투병력이 아니더라도 무슨 정보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걸 그냥 말 안 하고 몰래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지 이걸 뭐 대놓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뭉개고 있으면 이 전쟁 끝나니까 한국은 좀 여하튼 약간 애매한 외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좀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한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사실 이제 끝물입니다. 끝물. 이 전쟁의 끝물인데 지금 뒤늦게 괜히 너무 깊숙이 빠지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네, LA 한인타운에서요, 아주 이른 아침에 산책길에 나섰던 70대 한인 할머니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9일 아침 6시쯤 LA 한인타운 3가와 버질 애비뉴 인근에서 이 3가와 버질 애비뉴라는 것은 완전히 한인타운 그 가운데 있는 도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3가라는 것도 뭐 이 한인들 상가가 많이 있고요. 버질 애비뉴라는 곳은 또 우리 한인 사회에서 가장 큰 메디컬 센터의 그 본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차민영 박사가 회장님으로 계시는 그 메디컬 센터의 본사가 그 버질 애비뉴에 있을 정도인데 그 아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 바로 3가와 버질 애비뉴 코너입니다. 거기에서 뺑소니 운전자가 연루된 차량 사고가 이제 2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한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2개가 난 거예요.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당시 이제 83세의 남성 운전자가 3가에서 이제 동쪽 방면으로 운전을 하면서 버질 애비뉴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던 중에 이때 길을 건너던 70세 우리 한인 할머니를 치었습니다. 충돌한 거죠. 그래서 이 남성 운전자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피해 한인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서 살펴보던 중에 다른 차량 한 대가 지나가다가 과속으로 현장을 질주해 가다가 이 2사람을 또 모두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해버리는 뺑소니 사고를 낸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뺑소니 차량에 치인 한인 여성과 그리고 또 다른 80대 남성을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는데 80대 남성은 다행히 돌아가시진 않았습니다만은 70대 우리 한인 할머니는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침 저녁에 이제 산책 하실 때도요, 늘 주변을 좀 잘 살피는 등 좀 조심스럽게 좀 하시길 바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책할 때도 보면 대부분 뭐 이렇게 뭐 땅을 쳐다보고 간다든지 뭐 하늘을 쳐다보면서 간다든지 뭐 한 군데만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산책하실 때 좌우 그리고 저는 사실 산책할 때도 그래요. 가끔 2, 3분에 한 번씩 뒤도 돌아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하시고 또 뭐 음악이나 뭐 이런 유튜브 같은 거 들으실 때도 너무 크게 듣지 마시고 내가 무언가를 듣더라도 저 멀리서 다가오는 무슨 자동차 소리라든지 자전거 소리라든지 아니면 스쿠터 소리라든지 이런 정도는 좀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하시면서 산책을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자, 스타벅스에 뭘 가서 주문하려면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스타벅스가요, 이 우유 대체품에 대한 추가 주문을 할 때 그 추가 주문에 대한 비용을 지금까지는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금까지 이미 우유가 들어간 그런 음료에 대해서는 우유 대체 제품을 넣어달라고 이제 주문을 그렇게 하면 추가 비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우유 대체품을 좀 넣어달라 그렇게 추가 주문을 해도 추가 비용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요즘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소비자들한테 고객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스타벅스는 방문하는 우리의 모든 고객들이 항상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많은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유 대체품을 추가로 주문했다 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벼락을 맞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국에서는요, 이 벼락을 맞고 심장이 멈췄다가 기적적으로 생환한 한 교사가 자신을 치료한 그 병원의 후원금을 기탁해서 지금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자, 전남대병원은 29살의 교사인 김관행 씨가 벼락을 맞은 자신을 치료해서 자신을 되살려준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면서 이 전남대병원에 후원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김관행이라는 교사는 29살인데 지난 8월 5일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이제 연수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받다가 이제 중간에 점심시간 때 점심을 먹으러 이렇게 그 학교 캠퍼스 중간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비도 많이 오고 벼락도 치고 막 천둥번개 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떤 커다란 나무 옆을 지나가는데 마침 그 커다란 나무가 쾅 하고 낙뢰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낙뢰를 맞은 나무 옆을 지나가다가 순식간에 아주 세게 강한 감전이 돼서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긴급히 119 차를 타고 이송이 됐는데 김 교사는 그때도 완전히 의식도 없고요. 뭐 심장도 정지되어 있는 어찌 보면 뭐 사망 상태라고 선언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런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로 이송된 김 교사는
전남대병원 그 의료진이 그 인공 심폐기계 그 에크모라고 있어요. 에크모. 요즘 뭐 한국에서 웬만한 병원에서는 이런 걸 다 갖고 있는데 그 인공 심폐기계인 에크모 치료를 계속해서 한두 번 하고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한 3주 넘게 20일 넘게 계속 집중적으로 그 에크모 치료를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28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28일 만에 그 입원 치료 끝에 건강하게 퇴원을 했어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되살려준 의료진에게 감사한다라면서 학교 선생님이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거금을 털어서 1,000만 원을 전남대병원에 기탁했다라는 그런 기적 같은 스토리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건강 관련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피스타치오 넛, 그러니까 은행이죠, 은행. 한 10년 됐나요? 그때 저 슈퍼볼 할 때 슈퍼볼 중간 광고 굉장히 비싼 광고잖아요. 근데 그 중간 광고 중에 수십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피스타치오 넛 광고도 했는데 그때 그 피스타치오 넛을 싸이가 강남 스타일 노래를 맞춰갖고 그 피스타치오 넛 멋쩍고 하면서 이제 광고를 해서 그때 많이 유명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은행 피스타치오 넛을 매일 먹으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터프트 대학 연구진이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한 그룹에게 12주 동안 하루에 피스타치오 넛 57g을 섭취하게 하고 또 다른 그룹은 그렇게 섭취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피스타치오 넛을 섭취한 그 사람들이 12주 후에 보니까 눈 건강이 확연히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노인 실명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황반변성이잖아요. 그 황반변성의 위험이 그 피스타치오 넛을 먹은 사람들에게는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연구진은 피스타치오 넛에 들어있는 그 루테인 성분이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57g, 매일 57g의 피스타치오 넛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 57g의 피스타치오에서 그 루테인 성분이 하루 권장량의 2배 정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눈이 뭐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눈이 참 좋았어요. 저는 뭐 어렸을 때 안경 한번 끼워본 적도 없고 그냥 1.5 좋을 땐 막 2.0 그래서 눈이 뭐 아주 좋아서 눈에 대한 불편함은 한 번도 평생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40대가 이렇게 지나면서 갑자기 이제 그 리딩 글래스의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됐어요. 뭐 멀리 있는 건 지금도 너무 잘 보여요. 무슨 몽골 사람처럼 잘 보이는데 가까이 책 읽을 때나 이럴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5 정도 되는 리딩 글래스 딱 끼면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제 안과에 가서 이제 그런 눈 검진을 받았더니 그 안과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한 얘기가 지금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 뭐라 그랬냐면 Welcome to my world 그러더라고요. 전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40 넘으면 그 젊었을 때 눈 좋았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책 볼 때 이럴 때 리딩 글래스가 다 필요한데 정말 우리 세계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러면 웰컴 투 마이 월드 그래서 이제 깔깔깔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그 이후에 뭐 불편함을 크게 느끼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더 먹으면 먹을수록 특히 이제 60, 70, 80대 눈 건강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황반변성 같은 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이 루테인 성분이 그렇게 좋은데 의외의 곳에서 피스타치오에서 그게 루테인 성분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 이 터프트 대학 연구팀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피스타치오 넛 좀 매일매일 좀 챙겨 먹을까 합니다. 매일 그 하루에 그냥 한 주먹 정도만 먹어도 이렇게 효과가 좋다니까 무슨 뭐 약 먹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외에도 어차피 은행은 좋은 성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 하루에 그냥 한 줌 정도의 피스타치오 넛 먹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광고는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정보를 좀 쉐어하는 거고 저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